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강원도 화천에 거주 중인 윤경자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윤경자 할머니께 따뜻한 위로든 따끔한 조언이든 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혹은 주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계셨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올라오는 사연 함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독한 돈벌레를 떼놓고 이제야 숨통이 트인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과 사는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70년 가까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지독하고 혀를 내두를 만큼 인성이 바닥까지 난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남이면 모른 척하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하고 넘어갈 텐데, 하필이면 고부 관계로 엮이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얻었네요. 저는 강원도에서 남편과 소박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들 둘의 막내딸까지 키우면서 남편과 욕심부리지 않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죠. 저희 남편은 친한 사람들은 거의 알만한 구두쇠였습니다. 오죽하면 저도 남편이 사는 동안 돈 아껴서 죽을 때 이고 가려고 저러나 싶었다니까요. 그래도 먹을 거 입을 거 다 아껴가면서 모은 돈으로 자식 셋을 다 대학교 졸업까지 시켜서 시집 장가까지 보냈답니다. 자식들끼리 우애도 좋고 부모 위할 줄도 아는 애들이라서 저와 남편은 자식들 보기만 해도 뿌듯했어요. 이 정도면 저랑 제 남편도 자식 농사 잘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애들이 인성 바르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저는 더 바랄 게 없었어요. 저는 제 자식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잘 컸으니까 분명 좋은 짝을 만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이 온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큰아들이 뭐에 홀렸는지 정말 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자를 만났더군요. 자식 중에 가장 먼저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던 큰아들한테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를 동료가 소개시켜줬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처음 집에 왔을 때 싹싹한 예비 며느리를 보면서 사람 참 괜찮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삼남매 다 타지로 보내놓고 적적했는데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꽃이 가득 폈었네요. 그렇게 상견례도 무사히 끝내고 본격적으로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결혼 준비를 시작했었죠. 그런데 큰아들이 서울에서 일하다 보니까 신혼집도 서울에 구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서울에 집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묻더군요. 여보, 홍수 서울에 신혼집 구할 때 한 3억 정도만 도와주는 거 어때? 당신이 웬일이야? 난 죽을 때 이고 가려고 그렇게 모아놓은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뭘 또 죽을 때 이고가 다 자식들 필요할 때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남편이 워낙 구두쇠라서 먼저 저런 이야기를 꺼낼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조금 의외였어요. 그래도 부모 마음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좀 참고 아꼈다가 자식들 필요할 때 손 내밀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 거죠. 그래서 남편은 큰아들한테 3억을 선뜻 내줬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큰돈을 보내준 게 너무 뜻밖이라서 저한테 전화까지 하더니 놀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버지가 3억이나 보내주셨어요. 이거 너무 큰 돈인데 제가 받아도 될런지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갚긴 뭘 갚아. 네 아버지가 갚으라고 주셨겠어?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
너희들 잘 살면 그걸로 됐어. 너도 자식 낳아봐.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야. 정말 감사해요.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전 정말 아버지가 이렇게 큰 돈 보태주실 줄 몰랐어요. 그래. 네 마음 편한 대로 해라. 큰아들은 처음에 남편이 돈 좀 보태주겠다고 했을 때도 3억이나 해줄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았어요. 아마 큰아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같이 사는 동안 봐온 남편 모습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자식들 키우면서 정말 10원짜리 한 장도 그냥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애들이 학교 다닐 때도 용돈 한 번 받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한 번은 막내딸이 학원에 다니면서 성적이 떨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딸을 앉혀놓고 다그치며 혼을 내며 말했어요. 네가 학원 다니고 싶다고 해서 보내줬더니 왜 성적이 떨어진 거야? 너 학원에 공부하러 가는 거야? 아니면 친구 만나러 가는 거야? 공부하러 간 건데 이번에 시험이 어려웠어요. 너 가르친다고 한 달에 학원비에 교재값까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 다음 시험에 또 떨어지면 그땐 학원 끊을 거야. 네, 열심히 할게요. 그 당시 막내딸이 친구들 다 학원에 다니니까 휩쓸려서 같이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애원까지 하길래 보내놨더니 성적이 떨어지니까 남편이 딸한테 한 소리 했던 거죠. 그만큼 본인이 자식한테 돈을 아끼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식들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만 금전적인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그런 남편을 잘 알고 있긴 했지만 선뜻 큰아들 신혼집 구하는 돈까지 도와줄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3억이라는 큰 돈을 도와준 남편은 그저 아들이 잘 살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때 큰아들과 며느리가 서울에 집을 구하고 저희를 초대까지 했었어요. 며느리가 신혼집이 마음에 들었는지 입이 귀에 걸린 표정으로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 집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잔뜩 신이 난 표정을 보니까 저도 참 뿌듯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남편이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긴 뭘. 내가 전부 다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지. 아니에요. 3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요. 저희 정말 충분해요. 남편은 전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흔들면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집이 5억 정도 하는 집이었는데 저희 부부가 3억을 도와주니까 대출을 크게 받지 않아서 다행이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대신해서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야. 그러니까 잘 살아, 알겠지? 그거 하나 바라고 도와준 거니까 서로 배려하면서 잘 살아야 한다. 네, 어머님, 아버님, 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때 저희를 보면서 고맙다고 하던 며느리 표정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어찌나 고마워했으면 남편과 제가 더 못해준 게 미안했을 정도였겠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며느리는 싹이 훤했다는 걸 저희 부부는 몰랐습니다. 사람은 잠깐 겪으면 정말 그 속을 알 수 없더군요. 저희 부부가 처음 며느리의 실체를 알게 된 건 큰아들이 결혼하고 3년 뒤부터였습니다. 3년 만에 큰며느리가 첫 손자를 낳았는데 남편하고 같이 손자를 보러 서울로 갔었어요. 요즘은 며느리들이 손주를 낳으면 수고했다고 용돈을 준다고 하길래 저와 남편도 며느리 줄 용돈을 챙겨갔죠. 산후조리원을 나온 며느리가 집에서 아들과 같이 손주를 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집안의 첫 손주다 보니까 남편이 가장 기뻐했습니다. 손주를 보자마자 남편은 품에 안아보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 누굴 닮아서 이렇게 인물이 훤할꼬. 어려서부터 아주 눈, 코, 입이 훤하네. 우리 아들 닮았나 아니면 우리 며느리 닮았나. 남편은 손주를 안아보고 기쁜지 손자를 이리저리 살펴보더군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친손자 모습에 저까지 흐뭇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산통을 깨는 소리 한마디 던지는 겁니다. 아버님, 당연히 저 닮았죠.
솔직히 남편 이목구비가 봐줄 만한 이목구비는 아니잖아요. 얼굴은 그래도 제가 더 봐줄 만하잖아요. 남편 친구들도 다 제가 아깝다고 한다니까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며느리가 이쁘장한 얼굴이긴 했는데 이렇게 시부모 앞에 두고 노골적으로 말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큰아들이 못 봐줄 정도로 못생긴 얼굴도 아니었어요. 꼭 꽃미남이어야 잘생긴 겁니까? 제 아들도 충분히 호감상 얼굴인데 며느리가 말을 저렇게 하니까 괜히 기분이 언짢았어요. 그래도 이제 막 산후조리원 나온 며느리한테 뭐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넘겼죠. 그때 어색해진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남편이 며느리한테 봉투를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자, 애 낳느라 고생했을 텐데 이거 받아라. 아버님, 설마 저 용돈 주시는 거예요? 그래. 수고 많았다. 출산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수고 많이 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봉투를 받자마자 열어서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 며느리 행동을 보고 저는 당황스러웠죠. 보통 어른이 봉투를 내밀면 나중에 몰래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느리는 봉투를 받자마자 대놓고 얼마인지 손가락으로 숫자까지 세더군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봉투에 30만 원이 들어있는 걸 확인하더니 표정이 싹 변하면서 투정을 부리듯 말하더군요. 아버님, 다른 집은 출산하면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은 준다고 하는데 고작 30만 원 주시는 거예요. 이 집 첫 손자를 낳았는데 3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지금 30만 원이 부족하다는 거냐? 그렇잖아요. 요새 물가가 얼만데 30만 원 누구 코에 붙여요. 그렇게 안 받는데 아버님 손이 작으시네요. 전 손자 나왔으니까 아버님이 명품 가방을 사주실 줄 알았어요. 며느리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투덜거리면서 별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턱 막혔는데 아들이 며느리한테 호통을 치면서 말하더군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당신 생각해서 주신 건데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 아니, 산후조리원에서 만난 엄마들끼리 연락하다 보면 다 시댁에서 명품 가방 받았다는 둥 차를 뽑아주셨다는 둥 다 시댁 자랑하기 바쁜데 난 뭐라고 말해? 30만 원 받았다고 해? 그 사람들 자랑하려고 만나? 그것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집도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이만큼 살고 있는 것 잊었어? 당장 아버지한테 사과드려. 아들은 며느리한테 화가 났는지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기가 죽은 목소리로 남편한테 사과를 하더군요. 아버님, 제가 말 실수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이미 뱉은 말을 어떻게 못 들은 걸로 해? 이제 애도 낳고 부모가 됐으면 말 한마디를 더 신경 써야지. 네,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 보는 며느리의 모습에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지난 3년을 지켜보면서 며느리가 돈을 좋아하는구나 느끼긴 했습니다. 그런데 뭐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나요? 그래서 며느리도 평범한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직접 겪어보니까 며느리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무렵 둘째 아들이 결혼하면서 둘째 며느리가 생겼는데 정말 큰 며느리랑은 정반대였죠. 솔직히 큰아들 결혼 당시엔 큰 며느리가 모은 돈이 없어서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 도와줬던 것도 있었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둘째 며느리가 돈도 착실하게 모았더군요. 그때 남편이 둘째 아들을 불러서 도와줘야 될 상황이냐고 물어보니까 둘째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둘이 모은 돈에다가 대출 좀 받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경기도라 충분하고요. 그러냐? 그래도 둘째 며느리가 돈을 꽤 모았나 보구나. 아마 아버지가 제일 마음에 들어 하실거려. 꼭 아버지처럼 알뜰살뜰 돈 아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돈도 모아본 사람이 모은다고 둘째 며느리는 정말 결혼하고도 알뜰살뜰 살림도 야무지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이 보기에도 참 알차게 잘 살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두 며느리가 가장 비교된 순간은 손자들이 크면서부터였어요. 저도 처음엔 며느리들을 비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 식구들이 전부 모이면
정말 눈에 띄게 비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새해라 온 가족이 모였었는데 큰 손자는 3살, 둘째 며느리의 손자는 이제 돌이 지났을 때였죠. 남편은 새해 오랜만에 본 손자들을 보면서 돈을 꺼내 들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들 얼마나 컸는지 볼까. 우리 큰 손자 발이 부쩍 컸네. 자, 용돈. 그러면서 5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둘째 손자를 보면서 신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는 언제 이렇게 컸어. 이거 잘 가지고 있다가 더 크면 뭐 사 먹어라. 이제 겨우 돌이 지나 걸음마도 겨우 시작하는 둘째 손자에게도 5만 원을 주면서 말했어요. 온 가족이 흐뭇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보는 순간 갑자기 큰 며느리가 산통을 깨는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님, 왜 애들 용돈을 똑같이 주세요? 손자들 똑같이 용돈 주는 게 왜? 뭐가 문제 있니? 우리 아들이 2살이나 더 많은데 당연히 장남 손자한테 5만 원 더 주셔야죠. 이렇게 똑같이 주실 거면 왜 용돈을 주세요? 당연히 차별되게 주셔야죠. 둘 다 내 손주들인데 왜 차별을 해? 너야말로 그 생각부터 고쳐. 아버님, 왜 화를 내세요? 다른 집안들은 다 장남한테 더 못 챙겨줘서 안타까워하는데 왜 아버님은 맨날 공평하게 나눠주려고만 하시냐고요? 난 그런 거 없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장남을 따져? 나한테는 다 같은 자식이고 다 소중한 내 자식들이야. 난 차별 없이 우리 손주들 예뻐할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장남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 왜 좋은 날 그런 얘기를 해서 분위기를 망쳐? 꼭 그렇게 매년 초를 쳐야겠어? 그럴 거면 오지 마라. 남편은 그동안 쌓인 게 폭발한 듯 며느리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 말처럼 큰 며느리는 집에만 오면 사고뭉치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큰 며느리가 분위기를 망치면 둘째 며느리가 나서서 수습하기 바빴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노발대발 화를 내는 남편을 진정시키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 애는 아직 어려서 5만 원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큰손자 더 챙겨주세요. 아니다. 됐다. 손주들 똑같이 줄 거야. 저희 애는 나중에 크면 주세요. 기분 푸시고 나중에 챙겨주세요. 둘째 며느리는 그 순간 남편이 둘째 손자 주머니에 넣어준 돈을 꺼내 큰 손자에게 주더군요. 그만큼 둘째 며느리는 현명하고 상황 판단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면 늘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던 역할이었어요. 그야말로 맏며느리 문제 해결사였답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두 며느리를 보면서 비교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제 딸도 큰 며느리를 보면서 불평 섞인 말들을 하더군요. 엄마 아빠한테 큰오빠 강민이한테는 돈 주지 말라고 해. 난 진짜 저 언니처럼 돈 좋아하는 사람 태어나서 처음 봤어. 한두 번도 아니고 모일 때마다 왜 저러는 거야? 한 번만 더 엄마 아빠한테 말 함부로 하면 내가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난 시집 가면 절대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대체 무슨 깡으로 저러고 살까? 결혼을 앞둔 딸도 혀를 차면서 말할 만큼 큰 며느리의 행동은 이해가 안 갔어요. 정말 매년 식구들만 모였다 하면 큰 며느리의 충격적인 말에 다들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남편이 제일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했어요. 아무래도 아들이다 보니 힘든 일이 있어도 부모한테 쉽게 털어놓지 않아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8년이 지났을 즈음 큰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하고 집에 오던 남편이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한 남편이 전봇대를 들이받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들은 물론이고 저도 정말 황망하고 힘들었어요. 처음엔 너무 놀라서 모든 게 꿈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 실려 온 남편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절망적이었어요. 항상 우리 가족들만 생각하고 평생을 구두쇠처럼 살던 남편인데 이렇게 쉽게 떠난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전 바닥을 치면서 목 놓아 울었어요. 저는 남편 영정사진을 보면서 절규에 가까운 오열을 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절 진정시키려고 품에 안아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떠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는 장례식 내내 제 가슴팍을 내려치면서 우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떠난 남편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한평생 서로만 믿고 살아왔는데 쉽게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장례가 끝나고 집에 왔는데 곳곳에 남겨진 남편 흔적을 보면서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심지어 3남매 모두 결혼하고 난 뒤라서 정말 저 혼자 남게 된 거예요. 온 가족이 살아온 강원도 집에서 이제는 혼자 남은 생을 보내야 한다는 게 절망스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잊혀지는 게 아니라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점점 혼자 있는 게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심지어 자다 보면 꿈에 남편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꿈에 나타난 남편은 사고 당일 출근하는 모습으로 나왔죠. 저는 사고가 나던 날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은 채 꿈에 나온 남편을 붙들고 가지 말라고 애원하면서 말했습니다. 남편은 마치 현실처럼 꿈속에 나타나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붙들고 가지 말라고 애원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꿈에서 깨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차라리 남편을 따라가고 싶을 정도로 괴로움과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까지 생긴 저는 강원도 읍내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큰아들이 제 소식을 듣고 놀라서 찾아왔더군요. 엄마, 괜찮아요? 살도 왜 이렇게 빠지신 거예요? 괜찮아. 바쁜데 뭐 하러 왔어? 뭐 하러 오긴요. 방금 의사 얘기 들어보니까 밥도 못 드신다면서요. 혈압도 높고 안정을 좀 취해야 한다는데 식사를 제때 챙겨 드셔야죠. 당뇨도 있으신데 굶으면 큰일 나요. 괜찮아. 엄마 조금 자고 일어나면 된다. 엄마, 어디 불편하신 거예요? 이 아버지 그렇게 가고 내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썼는지 이빨 관리를 못했어. 제가 치과 가서 치료받으라고 했잖아요. 치아가 그렇게 아픈데 음식은 어떻게 드시려고요? 서울로 가서 제대로 좀 검사도 받아봐요. 그리고 당분간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요. 엄마 이렇게 계시는 거 보고 제가 어떻게 그냥 가요? 오로지 제 걱정뿐인 큰아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그동안 혼자 있다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큰아들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 아버지 있을 때 몰랐는데 너희들 빈자리가 크구나.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너무 무서웠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그 집에서 너희들이랑 이 아버지랑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다 알잖아. 엄마, 안 되겠어요. 당장 서울로 같이 올라가요. 지금 혼자 계시면 병만 더 키울 것 같아요. 큰아들은 제가 걱정됐는지 같이 서울로 가자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아들이 의사와 상담을 하고 바로 퇴원 수속을 한 뒤에 서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과 같이 서울로 가니까 며느리가 절 보자마자 귀신을 본 것처럼 말하더군요. 여보, 뭐야? 뭐긴 뭐야? 당신 왜 전화 안 받아? 내가 몇 통이나 했는 줄 알아? 나 자고 있었지. 근데 어머님은 왜 여기 계셔? 그리고 저 짐은 뭐야? 우리 엄마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야. 뭐라고? 나한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뭐 하는 거야? 저는 대놓고 싫은 티를 내면서 인상까지 쓰는 며느리를 보고 당황스러웠어요. 전화를 못 받으면 며느리가 당황스러울 순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티를 대놓고 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불편한 티를 내면서 아들 손에 있던 짐을 뺏어들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됐다. 가련다. 그러자 아들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제 짐을 뺏어들면서 말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당신 말 똑바로 못해! 그게 아니라 나도 놀라서 말이 막 나온 거지. 어머님, 빨리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제가 당황해서 그래요. 아들이 화를 내니까 며느리가 꼬리를 내리면서 제 짐을 받아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시작부터 엇박자였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겁니다. 저는 며느리가 들어가니까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가려는데 발바닥에 무언가 밟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봤더니 온통 바닥에 과자 부스러기 천지인 거예요. 제가 놀란 표정으로 바닥을 보자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요새 바빠서 청소를 못했어요. 맞벌이 부부 집안이 다 그렇죠? 세상에, 바닥도 바닥인데 너 뭔 집안일 하고 사니? 이거 지금 선반에 먼지 쌓인 것 좀 봐. 이게 어디 사람 사는 집이야. 오늘 청소하려고 했어요. 우선 앉으세요. 제가 물이라도 가져올게요. 처음에 신혼집 얻고 좋아서 펄쩍 뛰더니 그때는 집이 아주 말이 아니었어요. 먼지 쌓인 것만 봐도 언제 청소했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들 집을 보니까 딱 봐도 눈에 보이는 물건만 치우고 살았던 게 보였어요. 심지어 며느리가 물을 떠다 줬는데 저는 물을 마시려다가 컵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입을 대고 마시기도 찝찝하게 컵 입구에 립스틱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컵을 다시 며느리한테 주면서 말했습니다. 너 여기 유리컵에 안 보여? 세상에 이걸 설거지라고 한 거야? 이게 뭐예요? 네가 알지? 내가 알아? 넌 설거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물 잠깐 마신 거니까 한번 헹궈서 올려둔 건데 립스틱 자국이 남을 줄 몰랐어요. 뭐야? 아휴. 넌 대체 집안 살림을 어떻게 하고 사는 거야? 정말 그때 그 컵을 보자마자 그동안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지 눈에 훤했어요. 그런데 평소 같으면 제가 한마디 하면 아주 난리가 났는데 그때는 웬일로 말을 잘 듣더군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아들이 절 따로 불러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사실 몇 달 전에 이혼 서류까지 접수했었어요. 아내가 다시 잘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살고는 있는데 당분간은 좀 지켜봐 주세요. 뭐야? 이혼은 또 무슨 소리야? 나중에 엄마 좀 괜찮아지면 말해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엄마도 쉬시면서 저 사람 잘 지켜봐 주세요. 아들이 긴 말하지 않았지만 뭐가 문제였을지 저는 아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감이 왔습니다. 집 청소는 제대로 안 하던 며느리가 유일하게 청소하던 게 뭐였는 줄 아십니까? 바로 명품 가방이 모여있던 안방 옷장이었어요. 아주 금송아지를 모셔둔 듯 먼지 하나까지 닦아내는 걸 보고 기가 막혔네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자기 명품 가방은 목숨처럼 아끼면서 자기 자식은 뒷전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손자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밥을 차려주려고 보니까 밥통이 텅 빈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손자는 익숙하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원래 밥통에 밥 없어요. 엄마가 두고 간 돈으로 편의점 가서 라면이나 김밥 사 먹었어요. 아니, 네가 왜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 먹어? 기다려봐. 할미가 밥 해줄게. 저는 손자한테 맛있는 한 끼를 해주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대체 뭘 먹고 사는 건지 냉장고에 김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밥을 새로 해서 손자한테 김치볶음밥을 해줬어요. 제가 밥을 해주자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고 괜히 짠하더라고요. 멀쩡하게 부모 다 있는 손자가 왜 이러고 사는지 마음이 참 안 좋더군요. 그래도 저는 며느리한테 이게 뭐냐고 잔소리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맞벌이 부부니까 힘들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날 저녁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온 며느리를 보고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린 손자가 잘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며느리를 가만 보고 있을 수 있으셨겠습니까?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며느리를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서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와? 네 새낀 굶거나 말거나 상관도 없다는 거냐? 요즘 초등학교 입학하면 다 알아서 해요. 초등학교 들어갔으면 다 큰 거죠, 뭐.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어디 술에 취해서 술주정이야? 제가 제 돈으로 술 먹겠다는 건데 왜 어머님이 잔소리세요? 정말 지금까지도 생각날 만큼 며느리의 아나무인 태도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야근하고 퇴근하고 온 아들이 며느리를 보고 놀라서 소리쳤어요. 또 술 마셨어? 내가 우리 엄마 있을 때만 참으라고 부탁했잖아. 그걸 못 참아서 또 마신 거야? 내가 왜 참아? 내 집인데. 입 다물고 제발 들어가. 엄마, 죄송해요. 제가 이 사람 정리할 테니까 먼저 주무세요. 내일 병원 가셔야죠. 아들은 술 취한 며느리를 데리고 안방으로 갔어요. 정말 저는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속이 갑갑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들이 왜 며느리와 이혼 문턱까지 갔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들은 저와 같이 이것저것 검사를 받으러 미리 예약한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아들이 속상할까봐 자세히 묻지 않았어요. 저를 위해서 연차까지 내고 같이 가준 아들한테 고마웠죠. 여러 병원에 다니면서 검사를 받고 저는 치과까지 다녀왔는데 임플란트를 5개나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3개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에 썩은 게 많아서 늘어났던 겁니다. 저는 병원을 나오면서 아들한테 말했죠. 홍수야, 나 임플란트 3개만 해도 괜찮아. 내가 먹으면 뭐 얼마나 먹는다고 그래? 하는 김에 다 하세요. 그럴수록 더 미리 고쳐야 음식 잘 챙겨 드시죠. 내가 미안해서 그렇지. 벌써 날짜도 다 잡았어요. 그냥 치료받으세요. 저 결혼할 때 엄마랑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 잊으셨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곧 엄마 생신이잖아요. 제가 옷 한 벌 사드릴게요. 얼른 가요. 한참 멀었는데 벌써 뭘 사? 계절 바뀌는 김에 사는 거죠. 가요. 얼른 가요. 돈 걱정하는 저를 안심시키면서 아들은 제 옷까지 사주더군요. 남편 떠나고 처음 맞이하는 생일에 저는 그래도 아들이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이렇게 아들 덕분에 전 검사도 받고 심신의 안정을 되찾아갔어요. 그리고 임플란트까지 하고 제가 정말 호사를 누렸네요. 하지만 이런 든든함도 잠시였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고 서울에 지내는 2달 동안 며느리랑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아들이 준 옷을 걸어두니까 며느리가 톡 쏘아대면서 말하더군요. 어머님, 설마 이것도 남편이 산 거예요? 왜 아들이 엄마한테 이런 것도 못 해주냐? 어머님 모시고 생활비도 많이 올랐는데 옷까지 사주면 대체 저희는 뭘로 살아요? 너 지금 난 눈치 주는 거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저는 며느리가 하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돈 줄 때는 우리 시어머니고 아파지니까 완전히 선을 그더군요. 그래서 저는 서러움에 노발대발 화를 냈죠. 그러자 아들이 큰 소리를 듣고 들어와 상황을 보더니 며느리를 다그치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대체 어디가 밑바닥인 거야? 정말 이혼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돈 때문에 그렇지. 당신이 술값만 아껴도 우리 생활비 모자랄 일 없어. 알기나 해. 아들이 호통을 치면서 말하자 그제야 며느리는 꼬리를 내리더군요. 대체 이혼할 마음도 없으면서 왜 저렇게 생활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던 활화산 같은 사이가 터지고 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쯤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일찍 퇴근한 며느리가 생신상을 차려주겠다고 방에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참 뒤 뭐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며느리가 절 불렀어요. 주방으로 가보니까 배달시킨 걸로 보이는 짜장면이 식탁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며느리는 뻔뻔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게 다 뭐냐? 짜장면이에요. 어머니 모시고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 결국 이번 달 생활비 빵꾸 났어요. 어머님, 그동안 검사받은 병원비, 임플란트, 백화점에서 산 옷까지 다 얼만 줄 아세요? 그래도 저 며느리 역할하려고 짜장면 시킨 거예요. 생일에 면을 먹어야 오래 산다잖아요. 임플란트도 하시고 병원에서 검사까지 받았는데 오래 사셔야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며느리를 보니까 정말 황당했어요. 누가 봐도 이건 한 방 먹이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정말 기가 차 목소리로 며느리를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넌 시어미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니? 왜요? 짜장면 싫으세요? 그럼 짬뽕 시켜드릴까요? 탕수육은 못 사드려도 짬뽕을 사드릴 수 있어요. 말만 하세요. 야, 너 계속 말장난할 거야? 말장난이 아닌데요. 솔직히 어머님, 같이 사는 거 좀 불편해요. 제 입장은 생각해 보셨어요? 네가 불편했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됐어. 내가 화천으로 올라가련다. 어머님, 그러면 그동안 남편이 어머님한테 쓴 카드값 주고 가세요. 뭐? 뭘 줘? 이거 보시고 돈 주고 가시라고요. 요즘 세상에 자식들 피 빨아먹으려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돈 주고 가세요. 저희도 맞벌이 힘들어요. 이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줄 건 주고 가셔야죠. 저는 며느리가 준 카드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총 1,500만 원이 적힌 금액이었어요. 저는 순간 눈이 돌아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소리치면서 말했어요. 너 빨리 튀어와. 내가 내 생일에 짜장면을 먹어야겠어? 짜장면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오늘 내가 소고기 사놓으라고 말했는데 벌써 짜장면을 시켰다고요? 그래. 네 마누라가 무슨 짓을 했나? 네가 직접 와서 봐.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너무 화가 났어요. 알고 보니까 아들은 며느리한테 소고기에 케이크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그걸 다 무시하고 나를 한번 골탕 먹이자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 순간에 며느리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씩씩거리고 있더라고요. 잠시 뒤 집에 온 아들이 주방 식탁에 있는 짜장면을 보고 소리쳤어요. 당신,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짜장면이지. 그동안 돈을 얼마나 썼으면 생활비까지 부족한 건데 내가 돈 보내줬잖아. 소고기랑 케이크 사라고. 그걸 누구 코에 붙여. 그때 며느리와 아들이 싸우는 걸 보고 있자니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소리로 두 사람을 말리면서 말했어요. 둘 다 조용히 해. 홍수, 너 이 집 해줄 때 기억나니? 3억 줄 때 돈 갚겠다고 했었지. 네, 갚는다고 했어요. 그래. 나 그 돈 받아야겠어. 3억 내놔. 제 말에 며느리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들을 붙들고 물었어요. 뭐야? 그 3억을 빌린 거였어? 그때 며느리가 아들의 말에 아차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재빠르게 말했습니다. 3억 내놓으면 1,500만 원이고 줄 테니까 내 돈부터 갚아. 그리고 며느리, 너 다시 나 볼 생각하지 마라. 난 너같이 개념 없는 며느리 필요 없다. 알겠어?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한 번 며느리는 영원한 며느리죠. 그리고 제가 소고기랑 케이크 깜짝 파티 해드리려고 사오려고 했어요. 다 필요 없다니까. 너나 사다 먹든지 해라. 그리고 당장 3억 내놔. 어머님, 안 돼요. 그 돈 갚으려면 이 집 담보로 대출받아야 하는데. 그럼 집 절반이 날아간다고요. 이제 집값 겨우 올랐는데 왜 그러세요? 치사하게 줬다 빼는 게 어딨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매달리면서 말하자 아들은 며느리를 떼어내며 소리쳤습니다. 뺐다니, 빌려줬다니까. 당신이 똑바로 했으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셨겠어? 그리고 당신이 여기 시집 올 때 제대로 해온 거라도 있어?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당신은 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 다 같이 살자고 이러는 거잖아.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소리가 지긋지긋해서 제 방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첫 차를 타고 떠날 작정으로 짐을 챙겼죠. 아들은 그날 며느리와 아주 밤새도록 싸우다 잠잠해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랐을 손자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큰아들 사는 꼴이 답답해서 저는 첫 차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아들한테 문자를 남겼습니다. 어제 화가 나서 홧김에 한 소리야. 그 돈 주지 마. 그런데 문자를 보내자 아들한테서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엄마,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 답답해서 내가 살 수가 없다. 못난 모습 보여서 죄송해요. 내려가서 쉬고 계세요. 제가 그 돈을 꼭 드릴게요. 됐어. 필요 없다. 다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기다려주세요. 아들은 의미심장한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시골로 내려온 뒤로도 한동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 아들한테 3억이 입금된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아들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그 돈 가지고 계세요. 노후 자금 쓰셔야죠. 저 그 사람이랑 이혼하려고 해요. 이혼 소송 중이에요. 끝까지 버티는데 이번에 꼭 이혼할 거예요. 아들 목소리를 들어보니 정말 굳게 다짐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정리되면 한번 내려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바로 큰며느리였어요. 저는 보자마자 날이 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왔냐? 3억 받으러 왔냐? 아니요. 저 이제 돈 필요 없어요. 어머님, 저 남편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요. 제발 그 일을 좀 말려주세요. 지금 저랑 이혼하겠다고 난리예요. 뭐라고? 너 웃긴다. 8년 동안 몇 번씩이나 이혼하려고 했다면서. 그러면서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건데? 깔끔하게 갈라서. 지금 우리 아들 서울에서 변호사까지 선임했대. 그 정도면 끝장난 거야. 나도 내 아들 고집 못 말려. 네. 변호사요? 그걸 말려두셨어야죠. 장남 이혼남 만들고 싶어서 작정하셨어요? 지금 너 장난해? 내가 널 이혼시켰어. 어디라고 여기 와서 그딴 소리야? 내가 너 1,500만 원 나한테 청구할 때부터 제정신 아닌 건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어서 가서 다 정리해. 매달리는 며느리를 겨우 떼어내서 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들이 저한테 3억 보낸 걸 알고 둘이 크게 싸웠던 모양이에요. 며느리는 그렇게 싸워도 또 화해하고 애 때문이라도 살 줄 알았던 겁니다. 그야말로 며느리한테 손자는 방패였던 거죠. 엄마라는 사람이 애를 무기로 할 짓입니까? 심지어 그동안 살면서 며느리는 술 먹고 제 아들한테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큰아들이 참다 못해서 변호사까지 선임해 이혼 소송을 시작했던 거예요. 맨날 돈 타령하는 통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인데 저한테 1,500만 원을 요구했다는 소리에 아들은 그때 마음을 먹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때 3억도 분할 금액으로 포함될까봐 저한테 미리 줬던 겁니다. 성격 차이가 심했지만 아들은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고 참아오다가 고쳐지지 않는 며느리의 술버릇과 돈 타령에 질릴 대로 질려버렸던 거죠. 그런데 며느리는 저 때문에 자기가 이혼하는 줄 알고 저를 설득하려고 강원도까지 왔던 겁니다. 정말 자기 잘못은 눈곱만큼도 모르는 여자였어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본인이 쓰는 돈은 당연하고 아들이 쓰는 돈은 용납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며느리를 쫓아내면서 아주 한 끼도 안 먹이고 그대로 보내버렸어요. 그렇게 별 소득 없이 서울로 굶은 채 돌아간 며느리는 결국 이혼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똥이 저한테 튀면서 며느리가 저한테 전화해 애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반성문이라도 쓰고 손이라도 들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 재결합하게 도와주세요. 재결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깨진 그릇 다시 붙이는 거 아니야. 인연이 여기까지인 거니까 더 이상 전화하지 마. 저는 며느리 전화를 아예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정말 집 근처로 찾아올까봐 문 앞에 빗자루까지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이혼하면서 손자가 상처받게 될까봐 가장 걱정이었는데 오히려 더 잘 지내는 거 있죠. 주말에 큰아들이랑 같이 종종 내려오는데 손자는 전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지낸답니다. 그나마 손자가 초등학생이라서 큰아들이 회사 다니면서 키우기 무리가 없답니다. 그 엄마라는 인간은 이혼하자마자 더 이상 재결합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한 건지 손자를 거들떠도 안 보고 살아요. 아마 평생 가도 저렇게 한심하게 살게 뻔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아들네 집에 가서 제가 밥도 해주면서
지내기도 했어요. 시골집과 아들집을 오가며 지내다 보니 손자가 저를 잘 따르게 됐답니다. 그 후 아들한테 받은 3억은 다시 아들한테 돌려줬어요.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었기에 얼른 갚으라고 했어요. 끝까지 안 받겠다고 하는 통에 겨우 대출금을 다 갚게 했네요.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억이라는 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두 사람 간의 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부부 사이에는 돈보다 의리와 신뢰가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작은 신뢰는 은행에 넣어둔 돈의 이자가 조금씩 붙듯이 평소 일상에서 쌓아가는 건데 큰아들 부부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신뢰예요. 그동안 며느리가 큰아들과 잘 지냈다면 돈 앞에서 무너질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난 게 아닌데 돈에 집착하는 생활은 위험하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네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행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연을 보낸 것도 돈의 노예가 되면 파국이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네요. 이걸 계기로 큰아들과 저희 손자가 한층 더 성장했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윤경자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은 윤경자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윤경자 할머니님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윤경자 할머니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